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일본 NHK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문가 며느리였던 한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봉투를 맞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떠났던 그녀. 그런데 3년 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한국에 계세요. 일본을 떠나야만 했던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일본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K 시어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인터넷이 3분짜리 영상 하나로 마비되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조용했어요. 구독자라고 해봐야 고작 수천 명. 한국에 사는 일본인 주부 유키노 아야씨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수많은 브이로그 채널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평소처럼 훈훈하게 시작됐어요. 아야씨가 새로운 가족인 한국 시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이고 우리 아야, 이제 김치도사 다 됐네.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에 시청자들은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같은 따뜻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면 하단에 한 시청자의 댓글이 고정된 채 나타났어요. 아야씨는 어쩌다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살게 되셨나요? 늘 행복해 보이시지만 분명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던 아야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카메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가만히 비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결심한 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언젠가는 꼭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사랑했던 조국, 일본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제 이야기는 5년 전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아야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헌신했던 교토의 명문 직물 가문 이와사키,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괴물처럼 돌변했던 시어머니. 이와사키 사에코에 대한 이야기였죠. 재연도, 자료화면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49제가 막 끝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10살 된 딸 하루나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저에게 어머님은 위로 대신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리 가문과의 인연은 정리하도록 하자.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분의 한마디는 제 15년의 세월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키노-상. 내 아들이 죽었으니 당신은 이제 외부인일 뿐이야. 외부인. 네, 저는 그날부로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아야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는 바로 그 순간 영상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반나절 만에 100만, 그리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500만을 돌파했죠. 영상은 일본의 모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은 순식간에 응원과 분노의 성지가 되었죠.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같은 일본인인 게 부끄럽습니다. 아야씨, 부디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외부인.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 시어머니는 악마다. 이와사키 가문? 교토에서 꽤 유명한 직물 가문 아닌가? 이제 저 집안 물건은 평생 사지 않겠다. 분노는 단순한 댓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샵 이와사키 가문을 고발합니다. 샵 아야씨 힘내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1, 2위에 올랐습니다. 분노는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죠. 일본의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이와사키 가문이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교토를 기반으로 4대째 이어온 최고급 기모노 원단 업체. 언론에는 늘 전통을 지키는 장인 가문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시어머니 이와사키 사에코는 여성 기업인이자 문화계에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영상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에 이와사키 가문이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아마존에 입점한 그들의 제품 페이지에는 별점 1점과 함께 수천 개의 비난 리뷰가 쏟아졌어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자들이 만든 옷을 어떻게 입어요? 당신들이 파는 건 옷이 아니라 위선이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와사키 가문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속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하지만 이 성명서는 불타는 여론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오해라고 어디 한번 고소해봐라. 비난은 더욱 거세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야 씨의 채널에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오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영상은 더 짧았어요. 고작 1분.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5년 전 그날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될 뿐이었죠. 아야 씨가 딸 하루나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나는 어머님의 유일한 손녀이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 사에코의 목소리는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과 혐오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녀? 그래, 내 아들의 피가 섞였지. 하지만 하루나는 딸이다. 가문을 이을 아들도 아니거니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이와사키 가문이 명성에 흠집만 낼 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를 보면 죽은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니 데리고 나가거라. 양육비는 저 봉투에 넉넉히 넣었다. 그걸로 우리와는 깨끗이 연을 끊는 거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생생한 증거였으니까요.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된다며 피를 나눈 손녀를 내쫓는 할머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며느리와 손녀에 대한 잔인한 폭력으로 되갚는 비정함.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야 씨의 고백을 의심하며 중립기여를 박아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아침 방송이 이 사건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버의 눈물, 명문가의 위선을 벗기다. 이에 제도의 어두운 그림자, 현대 일본의 경종을 울리다. 불과 48시간 만에 한 여성의 눈물 섞인 3분짜리 고백은 일본 사회의 가장 위선적인 민낯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대한 사회적 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야 씨가 공개한 1분짜리 음성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 골마있던 상처를 터뜨리는 기폭제였죠. 오해일 뿐이라던 이와사키 가문이 성명서는 순식간에 우스갯소리가 되었습니다. 화면도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전달된 그 비정한 단어들은 그 어떤 영상보다도 생생하게 한 가문의 민낯을 까발렸으니까요.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된다며 피부치 손녀를 내쫓는 그 목소리 앞에서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개인의 불행에 분노하던 여론은 이제 이와사키 가문이라는 거대한 위선을 향한 사회적 심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불매운동은 더 이상 온라인상의 구호가 아니었어요. 일본 최대 백화점 체인인 긴자 로얄 백화점이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와사키 가문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백화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파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사키 가문의 제품을 더 이상 우리 백화점에 둘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전국의 고급 원단 가게와 기모노 상점들이 앞다투어 이와사키 제품을 매대에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에 있던 그들의 화려한 본점 매장은 문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야 씨의 용기에 힘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사키 가문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전직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야님은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모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명절 보너스 대신 낡은 원단 쪼가리를 던져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와사키 가문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까지 나타나 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연이 끊겼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씨의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 가문이 대를 이어 쌓아 올린 명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아야 씨는 어떻게 15년이란 세월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텼던 걸까요? 아야 씨는 세 번째 영상을 통해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깊은 슬픔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사에코는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엄격하고 냉정한 스승에 가까웠다고 해요. 20살에 시집온 아야에게 그녀는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원을 쓸어야 했고 3대째 내려오는 가문의 요리법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야 했죠. 손님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했고 남편보다 먼저 잠자리에 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칭찬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제가 밤을 새워 준비한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신 후에 어머님은 무심한 표정으로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치고는 꽤 하는구나, 라고요. 저는 그 외부 사람치고는 이라는 가시돋친 말보다 꽤 하는구나라는 그 한마디에 기뻐서 밤새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죠. 그녀의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후계자인 형에 비해 늘 기가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남자였죠. 그는 아야 씨의 유일한 방패막이었지만 그 방패는 너무나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면 그는 늘 미안해하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야,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당신이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아시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아야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와사키 가문이 사람보다 더 이와사키 가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가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갈수록 시어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아끼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그녀는 늘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 얇디얇은 방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진 거죠. 15년간 애써 눌러왔던 외부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를 아들의 죽음을 핑계 삼아 마음껏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와사키 가문은 손쓸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토시는 그들에게 수여했던 교토문화공로상을 박탈했고 세무당국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이미지가 무너지자 과거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야 씨가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떠나게 만든 것은 바로 딸 하루나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상 파문이 커지면서 하루나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잔인하잖아요.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가 힘들어졌어. 너희 할머니는 악마라며?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죠. 하루는 집에 와서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말대로 우리는 그냥 외부인이야?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 딸이 웃을 수 없겠구나. 이와사키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평생 내 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겠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져준 위자료 봉투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앨범과 딸 아이의 손만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본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녀를 이와사키 가문의 비운의 며느리로만 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유키노 아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흥분된 얼굴로 말했었죠. 아야,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이상해.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 처음 보는 나에게도 스스럼없이 말을 걸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더라. 그곳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만약 우리가 이와사키 가문의 굴레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그런 활기찬 곳에서 하루나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남편이 그리워했던 그곳. 핏줄이나 가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그곳. 아야 씨는 그 말을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도쿄행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교토를 떠나 일본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앨범과 함께 인천행 편도 비행기 티켓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꿈꿨고 이제는 자신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아야 씨가 가진 것은 낡은 캐리어 하나와 딸 하루나의 작은 손. 그리고 통장에 남은 약간의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국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10살짜리 하루나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 아야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처음 구한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창문이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교토의 거대하고 차가웠던 저택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죠.
좁고 눅눅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일본을 떠나올 때 가져온 남편의 낡은 앨범을 가장 먼저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와보고 싶어 했던 땅에 이제라도 당신의 아내와 딸이 왔노라고 조용히 속삭이면서요. 새로운 삶은 혹독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낮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커뮤니티 신문사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녁에는 동네 이자카야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돈을 벌었지만 월세와 딸의 학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언제나 빠듯했죠. 그래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루나가 더 이상 외부인이라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시선을 받기도 했고 애 딸린 과부라는 사실에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5년 전 시어머니 사에코가 던졌던 그 차가운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특히 나이든 어른들의 과한 친절이나 관심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줬다가 쓸모없어지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나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한 거예요. 급하게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급성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거였죠. 당장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야 씨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소중한 딸을 아프게 한 것 같아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의식을 잃어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침대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바로 강민준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처음엔 경계심에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 씨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간호사를 불러 아이의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하게 했고 불안에 떠는 아야 씨를 위해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를 뽑아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병원 선생님들 정말 실력 좋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에 아야 씨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하루나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어 병문안을 왔다가 우연히 그들을 보게 된 거였죠. 그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었고 회복실로 옮겨진 하루나를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야 씨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오히려 머쓱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만. 그렇게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준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하루나의 병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요. 그는 하루나를 위해 동화책을 가져다 주었고 아야 씨를 위해서는 병원 근처 맛있는 식당에 죽을 사다 주었습니다. 아야 씨는 그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루나는 어느새 민준 씨를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 씨는 병원비 수납 문제로 곤란해하는 아야 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드를 꺼내 병원비를 대신 결제했습니다. 아야 씨가 기겁을 하며 말리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갚으셔야 해요. 핑계가 있어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아야 씨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와 하루나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고 하루나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들고 반지하 방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야 씨를 애 딸린 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 유키노 아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 하루나로 바라봐 주었죠. 아야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릴 무렵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야 씨, 저희 어머니께 아야 씨랑 하루나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명문가의 안주인조차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내쳤는데 하물며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어머니는 오죽할까요?
한국 시어머니는 일본 시어머니보다 훨씬 무섭고 기가 세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걸까? 또다시 누군가의 가족이 되려다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두려움을 눈치챈 민준 씨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정 많은 한국 아줌마예요. 딱 한 번만 만나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다시는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아야 씨는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아야 씨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하루나의 손을 잡고 민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았죠. 교토의 이와사키 저택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인 문이 나타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평범한 아파트의 현관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준 씨의 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편안한 몸빼 바지를 입은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바로 그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정숙 씨는 아야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아야 씨 뒤에 숨어있는 작은 아이 하루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가 하루나구나. 아이고 이 예쁜 내 새끼. 정숙 씨는 망설임 없이 하루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하루나의 볼에 뽀뽀를 쪽 하고는 마치 평생을 봐온 친손녀처럼 자연스럽게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루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아야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를 저렇게 스스럼 없이 내 새끼라고 부르는 저 따뜻함은 대체 무엇일까요? 멍하니 서 있는 아야 씨를 발견한 정숙 씨가 그제야 다가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가씨가 아야구나. 아이고 말도 마. 우리 아들놈이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그녀는 아야 씨의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왜 혼자 아이를 키우는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는 삐쩍 마른 여자와 그 여자의 예쁜 딸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야 씨의 등을 떠밀며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어서 앉아. 시장하지? 힘들었을 텐데 우선 밥부터 먹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식탁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그런데 그 옆에 어설프게 만든 계란말이와 미소시루, 그리고 명란젓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아가씨가 일본에서 왔다며. 내가 일본 음식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인터넷 보고 대충 흉내만 내봤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 순간 아야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15년간 이와사키 가문에서 수백 번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차려진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외부인이 아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이 온기 앞에서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와 경계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정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뜨거운 밥을 입에 넣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비로소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정숙 여사와의 첫 만남 이후 아야 씨의 삶은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땅이 마침내 단비를 흠뻑 머금는 과정과도 같았죠. 정숙 씨는 교토의 시어머니 사에코처럼 격식이나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애정 표현 방식은 오히려 투박하고 거칠어서 처음에는 아야 씨를 당황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반지하 방에 들이닥치는 것은 예사였고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는 내가 해준 반찬이 맛이 없냐? 왜 이렇게 애를 삐쩍 말려라며 타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아야 씨가 부담을 느낄까봐 이거 다 우리 아들놈 먹으라고 싸운 거니까 너는 그냥 옆에서 좀 거들기나 해 라며 핑계를 대곤 했죠. 하루나가 좋아하는 과자나 학용품을 사와서는 길 가다 주었다며 무심하게 툭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그 정이라는 것의 실체를 매일같이 온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참견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었죠.
저녁 8시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정숙 씨의 영상통화는 어느새 하루의 마지막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너머로 오늘은 뭐 먹었어? 하루나 숙제는 다 했대. 보일러는 틀었어? 감기 들면 큰일 나 라며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그 모든 말의 끝에는 언제나 힘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엄마한테 전화해야 한다. 알았지? 라는 따뜻한 당부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정숙 씨는 어느새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아야 씨는 그 호칭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도 더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죠. 민준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야 씨와 하루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림자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드리워졌습니다. 한국 생활 2년차에 접어들면서 하루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나의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아이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고 한국어는 물론 영어까지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야 씨를 따로 불러 이 아이는 평범한 공립학교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학교나 특수 목적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간곡히 조언했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거였죠. 아야 씨의 가슴은 기쁨과 동시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재능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재능을 뒷받침해줄 현실적인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밤을 새워 국제학교의 입학 요강과 학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 자신이 밤낮으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이와사키 가문이 명성에 흠집만 낼 뿐이야. 시어머니 사에코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돈이 없다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흠집을 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딸 아이의 빛나는 미래가 꺾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딸린 과부라는 현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야 씨는 그날부터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번역 일감을 더 받아와 밤을 새웠죠. 잠이 부족해 눈 밑은 퀭해졌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 씨와 정숙 씨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김치와 밑반찬을 싸들고 또다시 예고 없이 쳐들어온 정숙 씨는 아야 씨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사람 얼굴이 아니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너 혹시 무슨 걱정 있어? 우리 민준이가 속 썩여?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야 씨가 손사래를 치며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방에서 숙제를 하던 하루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정숙 씨에게 달려가 안기며 말했죠. 할머니, 저 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정숙 씨는 하루나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특해하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장하다. 근데 요즘 학교는 재밌어? 중학교 갈 준비는 잘하고 있고?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하루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있긴 한데 너무 비싸대요. 엄마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야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정숙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숙 씨는 하루나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조용히 아야 씨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결국 아야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나의 재능과 선생님의 조언,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학비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죽기보다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야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는 짐만 되는 존재구나. 저분도 이제 나를 버리겠지. 온몸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아야 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그깟 돈 때문에 너 혼자서 그 생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것은 실망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깊은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야 씨는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역시 화가 나신 거야. 나에게 질리신 거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쾅쾅쾅.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는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정숙 씨는 아야 씨를 식탁 의자에 억지로 앉히더니 그녀의 앞에 통장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야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지막 잔액 부분에 찍힌 숫자는 1억 원.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엔에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정숙 씨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내 새끼 기죽이는 꼴 나는 두 눈 뜨고 못 봐. 그리고 내 손녀가 어떤 손녀인데? 하루나가 하버드를 가고 싶다면 하버드를 보내고 달나라를 가고 싶다면 달나라를 보내야지. 돈이 없어서 애 앞길을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외부. 아야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 씨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외부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외부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하루나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손녀야. 근데 누가 감히 외부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그땐 나 너 안 봐. 정숙 씨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아야 씨의 두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야, 잘 들어. 이건 너한테 주는 돈이 아니야. 내 손녀 하루나한테 주는 할미의 약속이야. 이 할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루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게 해줄 테니까. 너는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마. 너는 그냥 하루나 옆에서 웃으면서 엄마 역할만 잘하면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알았어? 아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 사에코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돈봉투를 던지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한국인 어머니는 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평생이 담긴 통장을 내밀며 영원한 가족의 연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핏줄도 국적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통장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여왔던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아야 씨의 한국 생활은 기적처럼 피어났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건네준 1억 엔의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야 씨의 마음에 단단히 박혀있던 나는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불안의 가시를 뽑아준 완벽한 신뢰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든든한 지지 아래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소통 방식이 더해진 그녀의 수업은 금세 입소문이 났죠. 특히 마음의 상처를 가진 여성들에게 그녀의 스튜디오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위로와 치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야 씨는 마침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유키노 아야, 원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루나는 국제학교에 입학해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그림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새아빠 민준 씨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 정숙 씨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죠. 아이의 얼굴에서는 5년 전 교토저택에서 보았던 그늘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이와사키 가문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아야 씨의 영상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는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인정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일본 사회의 낡은 권위와 위선을 향한 대중의 총체적인 반란이었죠. 불매운동으로 시작된 균열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경쟁사의 헐값으로 인수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한때 교토를 호령하던 명문가의 이름은
이제 비정함과 몰락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나가 국제학교의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졸업식장에는 아야 씨와 민준 씨, 그리고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은 오정숙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와서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아이고, 저게 내 손녀요, 저게 내 강아지요. 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죠. 단상에 오른 하루나는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유창한 영어로 졸업생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게는 세 분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저의 첫 번째 아버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저의 어머니. 그리고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저의 새로운 한국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나의 시선이 객석의 민준 씨에게 향하자 그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루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의 한국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재능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기꺼이 바람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준 씨의 어깨에 기대었고 아야 씨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세상 가장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졸업식장 맨 뒷줄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초라한 인형이 있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 명품이었을 테지만 이제는 낡고 빛바랜 코트를 입은 여인. 바로 이와사키 사에코였습니다. 그녀는 몰래 졸업식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버렸던 손녀가 얼마나 눈부시게 자랐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생을 가문의 핏줄이라는 허상에 집착해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흠집이라며 내쳤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보석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자신이 외부인이라며 경멸했던 며느리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자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정이라는 이름의 낯선 한국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에코는 후회와 질투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순히 며느리와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구원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행복을 누릴 기회까지 모조리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야 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식장을 나설 때였습니다. 사에코가 유령처럼 다가와 아야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야, 아니 유키노상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하루나를 내 손녀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사에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야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찬 목소리가 아닌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와사키 부인, 저는 용서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하루나에게는 이미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아이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때 상황을 파악한 오정숙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아야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에코를 향해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단호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앞길 막지 말고 비켜요. 가자, 딸. 집에 가서 할미가 끓여놓은 미역국 먹어야지. 딸.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야 씨는 정숙 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사에코에게는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와 하루나 그리고 정숙 씨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에코는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텅 빈 졸업식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애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야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지난 이야기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핏줄을 넘어선 진짜 가족을 만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일본의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상처받은 유키노 아야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아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찾아온 이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비로소 영원히 머물 자신만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핏줄만이 전부라 믿었던 일본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와 손녀를 가슴으로 품은 한국 시어머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혈연이라는 조건보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 바로 그 정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한국만이 가진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더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한국 시어머니의 어떤 대사나 행동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